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으로 좀 넘어가서요. 성범죄 합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합의, 이거 형사사건에서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야만 사건에서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을 설득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성범죄에 한정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가 더욱 민감하죠. 그 성범죄라는 게 가깝고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완전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 인적사항부터 알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통로 외에서 알아내시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성범죄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강제추행, 뭐 가볍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것보다는 가벼울 수 있는 접촉이나 아니면 뭐 강간, 중강간, 뭐 카메라 촬영,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됩니다. 일단은 합의금 관련해서 가장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켜셨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강제추행은 합의금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강간은 합의금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뭐 카메라 촬영은 합의금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 각자가 처한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의 어떤 경위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기억나는 거는 어떤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 직장을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인적사항도 서로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랬는데 뭐 이런 탁자 같은 데서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만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맞은편에 앉아서 다리를 만져요. 뭐 우리 의뢰인의 다리를 만졌어요, 늘. 근데 그게 사실은 쌓이고 쌓이다가 우리 의뢰인이 이제 정말 안 되겠다, 고소까지 해야겠다라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다행히 뭐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증거로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 경우 말씀드리면 제 기억에 이게 800만 원에 합의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뭐 준강간 사건에서 제가 뭐 5천만 원에 합의했던 것도 기억나고요. 이렇게 대중이 없다, 어떤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제추행 아까 그 다리 만지고 막 수회 만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죄질이 좋진 않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중간간, 강간 이런 게 훨씬 더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카메라 촬영 같은 것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네, 그렇게 수없이 합의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정해진 게 없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합의는 제가 소속 변호사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업변으로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준강간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고요. 상대방, 그러니까 정말 그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 쪽 변호사님과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변호사는요, 언제든지 그 자신의 이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소대리 하더라도 어떤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합의를 요청하실 때 성의를 안 보여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랑도 뭐 상의를 해보고 잘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혹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뢰인한테도 이 합의가 득이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 좀 간곡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합의를 굉장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께서 제가 간곡하게 굉장히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이 피해자의 외삼촌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안 하려고 했었고 그게 우리 집안의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근데 변호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합의를 하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의 역량이나 의지나 아니면은 기타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합의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결과가. 그리고 또 안 될 사건이
다른 변호사라고 해서 또 되지는 않죠. 이제 피해자 쪽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안 하겠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큰 경우, 그거는 합의가 안 됐다는 게 당연히 변호사의 탓은 아니겠죠. 네, 이런 측면들이 다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합의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중이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경제력이 좀 되게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 당한 거나 향후에 뭐 이런 것도 다 방지하고 싶고 큰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면 당연히 그 큰 금액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합의금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합의 절차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여러분 카메라 촬영 이런 거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제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카메라 촬영 범죄도 많긴 많습니다만, 그 한창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뭐 정말 투지폰 있을 때부터 막 그런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이런 것들이 좀 심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죠. 원래부터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수사 과정이나 그 재판 절차를 통해서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로로 알아보셨다고 해서 그쪽에 막 섣부르게 연락하시는 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원이나 검찰을 통해서 알아보는 노력을 하시되 법원이나 검찰이 그걸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 쪽에서 내 연락처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방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뭐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피해자 국선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걸로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든 다른 측면에서 뭐 번호를 알아내서 만나겠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서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합의에 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